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 FPGA 기반 실습 레벨 3 픽셀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레벨 1과 2에서는 FPGA의 기본 구조와 시스템 구동을 익혔습니다. 이번 레벨 3의 목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화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 하나하나를 하드웨어로 직접 가공하는 것입니다. 실습보드는 RT-SS7 스파르탄 7이고 화면은 96 곱하기 64 해상도의 16비트 RGB 565 색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픽셀을 실시간으로 8가지로 바꾸고 원하는 색만 골라내는 검출기까지 만들어 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즉 프로그래머블 로직으로 영상 처리를 구현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과정이 전체 커리큘럼에서 어디쯤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레벨 1은 FPGA 입문이었고 레벨 2는 디지털 시계, 초음파 센서, OLED 구동 같은 초급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레벨 3는 그 위에서 한 픽셀을 입력받아 8가지로 변환하는 픽셀 단위 영상 처리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 4에서는 한 픽셀이 아니라 주변 픽셀을 함께 계산하는 공간 연산으로 확장됩니다. 즉 오늘은 점 하나를 다루는 단계이고 다음은 이웃을 함께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습에 필요한 RTL 코드와 테스트 벤치, XDC 제약 파일, 파이썬 스크립트, 메모리 파일은 모두 GitHub 저장소에 있습니다. 화면의 주소로 접속해 zip 파일로 내려받고 압축을 풀어 레벨 3 폴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과정의 학습 목표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입니다. 롬에서 읽어온 픽셀을 저장하지 않고 조합 논리로 곧바로 가공해서 OLED로 흘려보내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프레임 버퍼가 없다는 점이 이 구조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8가지 픽셀 연산의 구현입니다. 명도 변환, 색 반전, 밝기 조정, 이진화, 그리고 색상 검출까지 한 픽셀을 여러 방식으로 바꾸는 하드웨어를 직접 만듭니다. 셋째는 색 검출의 원리와 동적 튜닝입니다. 단순히 빨간 값이 크다고 뽑는 방식의 한계를 이해하고 색이 우세한지를 따지는 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버튼으로 검출 기준을 실시간 조정하는 방법까지 익힙니다. 오른쪽의 작은 그림들이 각 목표에서 실제로 얻게 될 결과입니다. 레벨 3 파이프라인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레벨 2 랩 3에서 완성한 SSD 1331 OLED 구동 위에 세워집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3가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 OLED는 96 곱하기 64 해상도에 한 픽셀을 16비트 RGB 565로 표현하며 4가닥 신호선을 쓰는 SPI로 연결됩니다. 둘째, SPI 모드 3로 동작하고 DC라인의 값에 따라 지금 보내는 바이트가 명령인지 데이터인지가 구분됩니다. 셋째, 화면을 켜기 위해서는 45바이트짜리 초기화 시퀀스를 FSM이 순서대로 전송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시간에 실습한 실제로 OLED에 강아지 이미지가 표시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면 출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레벨 3에서 달라지는 핵심은 롬에서 읽어 바로 출력하던 그 사이에 가공 단계가 새로 끼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레벨 3 전체의 뼈대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지는지 파이프라인의 변화로 설명하겠습니다. 레벨 2의 실습에서는 이미지롬에서 읽은 픽셀이 OLED FSM을 지나 그대로 화면에 나갔습니다. 중간에 아무 가공이 없었습니다. 레벨 3에서는 그 사이에 처리 코어, 픽셀 프로세스 코어, 줄여서 픽셀 프로 코어가 들어갑니다. 이 코어는 들어온 픽셀 하나를 받아 동시에 8가지 버전으로 계산합니다. 원본 그대로 명도로 바꾼 것, 색을 반전한 것, 밝게 한 것, 어둡게 한 것, 이진화한 것, 빨강만 검출한 것, 초록만 검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8가지는 순서대로 하나씩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논리로 동시에 모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개의 모드 스위치가 8대의 먹스를 제어합니다. 즉 스위치 조작으로 먹스를 제어해서 그중 어느 하나를 골라 출력합니다. 멀티플렉서는 여러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해 내보내는 회로입니다. 결국 스위치를 돌리는 순간 미리 계산되어 대기하던 8 결과 중 하나가 즉시 화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벽치반의 작은 그림이 바로 그 모드의 실제 결과이니 스위치 값과 화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스템 블록도입니다. 데이터가 한 바퀴 도는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작은 OLED FSM입니다. 이 스테이트 머신이 화면의 어느 위치를 그릴지 픽셀 주소를 순서대로 만들어 이미지 롬에 건넵니다. 롬은 그 주소에 저장된 픽셀 값을 읽어 픽셀 프로 코어로 보냅니다. 코어는 앞서 본 8가지 변환 가운데 스위치로 선택된 결과 하나를 만들어 다시 FSM으로 돌려줍니다. FSM은 이 처리된 픽셀을 SPI 마스터에 넘기고 마스터는 비트를 하나씩 직렬로 풀어 SSD 1331 OLED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화면의 그 위치에 픽셀이 찍힙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설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체 경로에는 프레임 버퍼도, 해상도를 줄이는 다운스케일러도 없습니다. 픽셀이 메모리에 잠시 쌓였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는 즉시 가공되어 흘러나가는 순수한 스트리밍 구조입니다. 또한 100MHz 클럭을 16으로 나눠 만든 6.25MHz 하나로 모든 블록이 동작합니다. 클럭이 하나뿐이라 서로 다른 클럭 사이의 신호 전달 문제, 즉 CDC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계를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만지는 입력, 즉 제어 경로를 정리합니다. 스위치와 버튼 각각이 파이프라인에 어디에 작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위치 SW0은 이미지 뱅크 선택입니다. 미리 저장해둔 두 장의 이미지 중 어느 것을 화면에 쓸지 고릅니다. SW3에서 1까지 이 세 개의 스위치는 조금 전 본 8가지 처리 모드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신호입니다. 버튼 1은 새 검출의 기준에 마진을 실시간으로 더해 검출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동적 튜닝 버튼이고, 버튼 0은 전체 파이프라인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입니다. 아래 클럭을 보면 100MHz 시스템 클럭을 16으로 나눠 SPI 클럭 6.25MHz를 만듭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모든 블럭이 이 하나의 클럭으로만 동작하므로 클럭 도메인 크로싱 문제는 없습니다. 8가지 모드를 진리표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3개의 스위치, SW3에서 1의 값과 결과를 하나씩 짝지어 보겠습니다. 000은 원본, 001은 명도, 010은 반전, 011은 밝게, 100은 어둡게, 101은 이진화, 110은 빨간 검출, 111은 초록 검출입니다.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확히 8가지이고 그 8자리를 이 8연산이 빈틈없이 채우고 있습니다. 각 행의 작은 그림이 실제 출력 결과이며 왼쪽은 자연 영상인 앵무새 사진, 오른쪽은 색 경계를 또렷이 보여주는 컬러바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SW0으로 이미지를 2장 중에서 고를 수 있으므로 이미지 한 장당 8화면씩 합쳐서 16가지 화면이 나옵니다. 스위치 값을 바꾸면 이 표 그대로 화면이 즉시 전환됩니다. 지금부터 처리 코어의 내부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첫 단계는 채널 분리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한 픽셀은 16비트인데 이 안에 3가지 색 정보가 나눠 담겨 있습니다. 상위 5비트가 레드, 가운데 6비트가 그린, 하위 5비트가 블루입니다. 이렇게 565로 나눠 쓰기 때문에 이 형식을 RGB 565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린만 6비트일까요? 사람의 눈이 초록 계열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초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한 비트를 더 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레드와 블루는 0부터 31까지, 그린은 0부터 63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세 채널의 눈금이 서로 다릅니다. 눈금이 다른 값을 그대로 크기 비교하면 그린이 무조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색을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린을 한 비트 오른쪽으로 내려 5비트로 줄인 값, 즉 G5를 만듭니다. 코드에서는 그린의 상위 5비트를 잘라 G5를 넣는데 이렇게 하면 세 채널이 모두 같은 5비트 눈금 위에 놓입니다. G5는 앞으로 나올 세 곳의 검출과 이진화 비교해서 계속 기준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값입니다. 오른쪽 세 그림은 원본에서 각각 레드, 그린, 블루 성분만 남긴 모습으로 어떤 채널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기본 필터 3가지의 원리를 봅니다. 먼저 명도, 즉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세 채널 값을 더한 뒤 3으로 나눠 평균을 구하고 그 하나의 값을 레드, 그린, 블루 자리에 똑같이 넣습니다. 세 채널이 같아지면 색은 사라지고 밝고 어두운 정도, 즉 명암만 남습니다. 색을 빼고 밝기만 남기는 것이 그레이스케일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반전, 인버트입니다. 16비트 전체를 통째로 비트 반전합니다. 비트를 뒤집는다는 것은 각 채널에서 최대 값에서 현재 값을 뺀다는 뜻이고 그 결과 원래 색의 보색이 나타납니다. 파랑이 주황으로 바뀌는 식입니다. 세 번째는 밝기 조정입니다. 각 채널에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빼는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개념이 포화연산입니다. 값을 더하다 최대값을 넘으면 넘긴 만큼 위로 삐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에서 멈추고 빼다가 0, 아래로 내려가면 0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값이 한 바퀴 돌아 엉뚱한 색이 되는 오버플로와 언더플로가 생깁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사람 눈에 민감한 그린의 16을 레드와 블루에는 8을 더하거나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각 연산이 앵무새 사진을 어떻게 바꾸는지 원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진화, 즉 임계값 처리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픽셀의 명도값인 그레이6를 기준값과 비교해서 기준보다 밝으면 흰색, 어두우면 검은색으로 딱 2가지로만 나눕니다.
중간 톤이 모두 사라지고 흑과 백만 남습니다. 그러면 기준값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앞에서 명도는 세 채널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레이6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31 더하기 63 더하기 31을 3으로 나눈 값, 약 41입니다. 즉 그레이6는 0부터 약 41 사이를 움직입니다. 이 코어는 그중 12를 경계로 삼습니다. 12는 전체 범위에서 아래쪽에 자리한 낮은 기준이라 아주 어두운 픽셀만 검은색으로 떨어뜨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흰색으로 살립니다. 하드웨어로 보면 이 연산은 비교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크다, 작다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흑과 백, 1비트짜리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그 자체로도 물체의 윤곽이나 형태를 뽑아내는 데 쓰이고 다음 단계 처리에서 관심 있는 영역만 골라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서 자연 영상과 컬러바가 각각 어떻게 흑백으로 갈리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 처리 과정의 하이라이트인 색상 검출입니다. 색상을 추출할 때 왜 단순한 방법이 실패하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화면에서 빨간색을 찾기 위해 단순히 레드 채널 값이 큰 픽셀만 뽑아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영상에서 흰색 키나 밝은 회색은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빛의 에너지가 모두 매우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레드의 절대적인 크기만 검사하면 정작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 배경이나 눈부신 조명까지 모조리 빨간색으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우세 판정, 즉 도미넌스입니다. 특정 색상의 값이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개의 색상보다 확실하게 더 커서 그 픽셀의 색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만 해당 색상으로 인정하는 정교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빨강 우세 픽셀을 검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레드가 눈금을 맞춘 그린, 즉 지오 값보다 커야 합니다. 둘째, 레드가 블루 값보다 커야 합니다. 셋째, 레드가 우리가 설정한 최소 밝기 기준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6비트인 그린 채널을 5비트로 조정하여 GO라는 새로운 기준값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널 간의 눈금을 동일하게 맞춰야만 이렇게 공정하고 정확한 크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드웨어로 검사합니다. 조건을 모두 통과하면 진짜 빨간색으로 판정하여 원본 픽셀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셋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가차없이 검은색을 출력하여 화면에서 지워버립니다. 이 로직을 거치면 앵무새의 선명한 빨간 깃털 영역만 살아남고 복잡했던 배경은 아주 깨끗하게 검은색으로 지워집니다. 배경에 강한 흰색 빛이 완벽하게 걸러지는 이유도 로직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흰색 픽셀은 레드 값과 조정한 그린 값인 GO가 서로 똑같이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레드가 GO보다 무조건 커야 한다는 첫 번째 우세 조건을 절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걸러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채널 간의 상대적인 우세를 비교한다는 이 한 끗 차이가 하드웨어 색상 검출의 품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빨간 검출인데 왜 주황이 걸러지지 않고 통과할까요? 답은 이 필터가 순수한 빨강만 찾는 것이 아니라 빨강이 다른 두 채널보다 우세한 픽셀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황을 값으로 보면 레드가 30, GO가 20, 블루가 0이라 레드가 GO보다 크다는 조건이 30이 20보다 크냐가 되어 참입니다. 빨강이 초록보다 확실히 우세하므로 주황은 정당하게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통과할까요? 빨강에서 주황을 지나 노랑으로 갈수록 초록이 점점 올라옵니다. 그 초록이 빨강을 따라잡는 지점이 바로 노랑입니다. 순수한 노랑은 레드 31, 그린 63인데 GO로 내리면 31이 되어 레드가 GO보다 크냐가 31이 31보다 크냐, 즉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노랑은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다만 이 컬러바에는 순수 노랑 막대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노랑이 빠진다는 사실은 화면이 아니라 왼쪽 수식으로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실제로 보이는 것은 빨강과 주황은 남고 청록과 초록과 파랑은 검정으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우세를 본다는 원리가 왜 주황이 통과하며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함께 설명해 줍니다. 앞에 노란색 사례에서 보았듯 하드웨어 영상 처리에서는 상황에 따라 색상 검출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혹은 더 느슨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 재컴파일 없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기법이 바로 동적 마진 튜닝입니다. 이 원리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평소 레드 검출 로직은 레드가 비교 기준인 G5보다 단 1 눈금이라도 크면 통과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임의의 가중치, 즉 마진이라는 변수를 더해봅니다. 수식으로 보면 비교의 기준선이
G5에서 G5 더하기 마진으로 훌쩍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마진 값을 8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픽셀이 검출기를 통과하려면 초록색보다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무려 8눈금 이상 더 확실하게 우세해야만 합니다. 즉 하드웨어 논리 회로가 색상을 판정하는 문턱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높여버린 것입니다. 오른쪽의 전후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왼쪽처럼 마진이 0일 때는 문턱이 낮아서 어두운 빨강은 물론이고 노란색 깃털의 경계선이나 배경의 자잘한 색상 잡음까지 비교적 폭넓게 통과시킵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마진을 8로 주어 문턱을 확 높였을 때는 잡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빨강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픽셀만 화면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 대가로 애매하게 섞인 노란색이나 아주 어두운 빨간색은 조건을 통과하지 못해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 앵무새 사진에서 통과하는 빨강 픽셀의 수는 마진을 주었을 때 3분의 1 이하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처럼 하드웨어 내부의 비교기 기준값에 외부 입력을 더해주는 아주 간단한 가산기 회로 하나만으로 실시간 영상의 노이즈 필터링 강도를 즉석에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동적 마진 튜닝 설계의 묘미입니다. 방금 본 튜닝을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검출에는 늘 두 가지 성질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민감도로 얼마나 많이 잡아내느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도로 잡아낸 것이 얼마나 순수하냐입니다. 마진을 낮추면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어두운 빨강까지 놓치지 않고 폭넓게 잡지만 대신 노랑 같은 애매한 색이나 잡음도 함께 들어옵니다. 반대로 마진을 높이면 선택도가 올라갑니다. 확실한 빨강만 골라내 순도가 높아지지만 정작 살려야 할 어두운 빨강까지 함께 잘려나갑니다. 이것은 검출의 문을 좁히느냐 넓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을 넓히면 많이 들어오되 불순물이 섞이고 좁히면 깨끗하되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화면의 두 막대가 이 관계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검출량은 많지만 순도가 낮고 오른쪽은 검출량은 적어도 순도가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환경인지 정밀한 분리가 필요한지 목적에 따라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고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설계자의 판단입니다. 이번 실습을 도와줄 두 개의 파이썬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전처리 스크립트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JPG나 PNG 사진 두 장을 FPGA 내부 메모리인 B램이 직접 읽을 수 있는 16진수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인 필로우가 필요합니다.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시라면 코드셀에 느낌표 pip install 필로우라고 입력하고 실행하셔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color.nem이라는 메모리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메모리 용량 계산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OLED 화면 하나는 가로 96, 세로 64 픽셀이므로 한 장당 6144개의 픽셀이 들어갑니다. 사진 두 장이면 12288개가 되겠죠? 우리는 B램의 14비트 주소 공간을 꽉 채워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빈 공간은 0으로 채워져서 실제 파일은 2의 14제곱인 총 16,384줄의 텍스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램 파일을 비바도에서 readmem-h 명령어를 통해 하드웨어 B램에 적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상 결과 생성 스크립트입니다. FPGA의 회로를 직접 굽기 전에 우리가 설계한 8가지 영상 처리 모드가 정확히 어떤 시각적 결과를 낼지 파이썬으로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하드웨어가 맞게 동작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정답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스크립트는 오픈CV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강력하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 셀에 느낌표 pip install opencv-python numpy 라고 입력하셔서 필수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셔야 동작합니다. 참고로 이 파이썬 코드 내부에 tune enable 변수 값을 true, 즉 참으로 변경하고 실행하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깊게 다루었던 마진파를 적용한 아주 엄격한 색상 검출 결과물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교재에서 보신 모든 앵무새 예시 그림들이 바로 이 파이썬 도구를 이용해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추출된 정답지들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은 일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라인 단위로 비교합니다. 방금 본 예시 그림들은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그 파이썬 코드와 실제 베릴로그 코드가 사실은 완전히 같은 비트 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가지를 짝지어 보겠습니다. 첫째, 양자화입니다. 8비트 이미지를 RGB 565로 줄일 때 파이썬에서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으로 비트를 버리고 베릴로그에서는 비트 슬라이스로 필요한 구간만 잘라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둘째 지호, 정규화입니다.
양쪽 모두 그린을 한 비트 내려 5비트로 맞춥니다. 셋째, 우세 검출입니다. 파이썬의 비트엔드 연산과 베릴로그의 논리엔드가 같은 참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선택 출력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넘파이 마스킹으로 조건에 맞는 픽셀만 남기고 베릴로그에서는 사막 연산자로 조건이 참이면 원본을, 거짓이면 0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참조 모델과 하드웨어가 한 줄 한 줄 대응된다는 것은 파이썬으로 미리 확인한 결과를 하드웨어가 그대로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검증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연산을 한 장에 모은 결과 갤러리입니다. 위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원본 영상인 앵무새 사진에 8가지 모드를 모두 적용해서 오른쪽과 아래쪽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픽셀 단위의 작은 연산이 실제 사진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 줄은 원본, 명도, 반전, 밝게이고 아래쪽 줄은 어둡게, 이진화, 빨간 검출, 초록 검출입니다. 특히 마지막 두 칸을 주목해 주십시오. 빨간 검출에서는 빨간 깃털만, 초록 검출에서는 초록 잎만 살아남고 배경은 검정으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앞에서 원리로 배운 우세 판정이 실제 사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한 장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돌릴 때마다 이 8화면 사이를 실시간으로 오가게 됩니다. 이제 회로를 실제 보드에 올리는 실장 단계입니다. 화면은 RTS7 보드의 실제 사진이고 왼쪽은 입력 신호들입니다. SW0은 이미지 뱅크 선택, SW3에서 1까지는 필터 모드 선택, 버튼 0은 리셋, 버튼 1은 튜닝 활성화, 그리고 100MHz 시스템 클럭입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보드의 실제 스위치와 버튼 위치도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오른쪽은 OLED로 나가는 출력 신호들입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신호, SPI 클럭, 칩 선택, 명령과 데이터를 구분하는 DC 신호, 그리고 리셋과 전원입니다. 이 신호 이름들을 XDC 제약 파일에서 보드의 실제 핀 번호와 하나씩 연결해주면 우리가 설계한 회로가 이 물리적인 보드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설계가 비로소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가 되는 순간입니다. 보드를 다룰 때 지켜야 하는 스위치와 버튼 조작 순서입니다. 전원을 켜거나 버튼 0으로 리셋하면 OLED는 45바이트짜리 초기화 시퀀스를 받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 약 2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화면의 주황색 구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때는 스위치나 버튼을 만지면 안 됩니다. 초기화가 끝난 초록색 구간부터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첫째, 버튼 0으로 리셋, 둘째, 약 2초 대기, 셋째, 필요하면 버튼 1로 마진 튜닝, 넷째, 스위치로 이미지와 모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위치와 버튼을 조작하면서 화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레벨 3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완성한 것은 4가지입니다. 롬에서 코어를 거쳐 OLED로 이어지는 실시간 픽셀 파이프라인, 한 픽셀을 8가지로 바꾸는 필터 모드, 단순 추출을 넘어선 색 우세 검출, 그리고 버튼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동적 튜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연산은 한 픽셀을 받아 그 픽셀 하나만 보고 결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후 픽셀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버퍼도 필요 없었고 구조가 단순했던 것입니다. 다음 레벨 4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달라집니다. 화면 아래 그림처럼 이제는 한 픽셀이 아니라 그 픽셀을 둘러싼 3 곱하기 3, 즉 이웃한 9개 픽셀을 함께 봅니다. 이 9개의 각각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이 하나의 출력 픽셀이 됩니다. 이것을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웃을 함께 보려면 지금 픽셀뿐 아니라 밑줄과 아랫줄의 픽셀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줄 전체를 기억하는 라인 버퍼와 화면 전체를 담는 프레임 버퍼가 이때 비로소 필요해집니다. 오늘 프레임 버퍼가 왜 없어도 되는지를 이해했다면 다음 시간에 그것이 왜 반드시 필요해지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흐림 효과, 선명화, 경계 검출 같은 진짜 영상 처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습을 더 멀리 이어가고 싶은 분들께 교재를 소개합니다. 화면 왼쪽 책, 파이썬과 베릴로그로 만드는 AI NPU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픽셀을 다뤘다면 이 책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다룹니다. 직접 설계해 FPGA에서 검증하는 리스크5 CPU부터 AI 연산을 병렬로 가속하는 NPU와 시스톨릭 어레이, 그리고 CPU와 NPU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한 AI SoC까지 이어집니다. 레퍼런스 모델부터 RTL까지 전 과정을 파이썬과 베릴로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아마존 주소와 유튜브 엣지침랩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에서 AI 반도체까지 직접 설계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